김일성 이퀄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거든요. 그런 자기의 할아버지도 이루지 못한 업적을 본인이 바로 옆에 서서 있었다. 그렇죠. 저는 중요한 게 이 앞에 섰던 세계 국가의 특징이 뭐냐? 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조금 발전시켜 보면은 만약에 북한이 핵이 없었다. 그럼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암묵적 묵인이 있었다. 그들 국가 사이에.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일단 중국 전승절 그 열병식에 아주 많은 이목이 쏠렸거든요. 한국 외교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외교 문제에서 묵직한 그런 과제를 던져줬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일단은 총평을 한번 들어볼게요. 그 장면 먼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서남문 막루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간에 있고 좌정은 우 푸틴 이 삼각평대가 계속해서 연출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신의 한 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북한 연구자들 저를 포함해서 과연 거기를 갈까에 대해서 예상을 못했습니다. 네. 원래 북한이면 안 가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북한은 수령 영도 체제라는 거기 때문에 수령이 다른 국가 지도자들 같은 그런 위치가 아니라 그 훨씬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자의 행사에 한 명으로 섞이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리고 뭐 김일성 시기에는 좀 있었습니다만 김정은 시기에는 그게 없었죠. 그래서 과연 갈 것이냐 가더라도 아마도 전후로 해서 뭐 시진핑과 1대1 이제 양자회담을 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예상을 깨고 26개국이 초청을 받은 자리에 갔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의 한 수가 될 수밖에 없던 이 사전에 모든 게 다 준비가 됐다.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이 결국은 3명이서 특히 저는 막루의 선 그 장면보다 막루를 향해 걸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27명이 다 걸어 올라가는데 이게 첫 번째 열로 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뒤로 쫙 붙여서 가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뭐 베트남 지도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국력으로 따지면 북한보다 훨씬 강한 국가들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해갖고 갔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약간 예상을 했는데 이 장면을 북한에서는 당연히 기록 영화로 만들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기록 영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돌아오자마자 하루 만에 기록 영화가 나오는데 처음부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이건 틀림없이 뭔가 슬로우 비디오를 걸 거다. 그렇게 하면 이제 딱 이 극적 효과가 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슬로우 비디오를 딱 걸었는데 그게 뭐 보신 분도 있지만 그 관상이라는 영화에서 이정재가 나오는 그 유명한 도입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왜 계단 올라오면서 네, 그게 뭐 한국 영화의 가장 유명한 그거랑 비교하기는 그 배우들이 많이 좀 질이 그렇게 떨어지긴 하는데 북한에서는 못지 않을 예,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모습이 상당히 인상 깊게 남긴 했죠. 네. 또 사실상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핵 보유국으로 지위가 높아진 김정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얘기는 뭐 나중에 또 하겠지만 네. 사실상 이 러시아와 중국이 핵 보유국으로서 김정은을 이제는 대우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전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게 김일성도 예전에 이렇게 다자간 외교 무대에서 이렇게 한 적이 거의 없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김정은은 이번은 다자간 외교 무대에서 꽤 성공적인 데뷔를 한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네, 다자간 외교 무대에 드러난 모습을 보는 것이 저희가 또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만큼 사실은 뭔가 의도가 없었다면 이게 외교라는 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교수님. 원하는 게 각각 있었을 텐데 그럼 먼저 김정은 위원장은 왜 참석을 한 걸까요? 27개국에 같이 섞여 있으니까 외교 고립에서 탈피된 거죠. 북한은 불법적으로 그 핵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를 받고 있고 국제사회 이미지가 불량국가 이미지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27개 국가에서 더군다나 계속 말씀드린 앞에 서 있으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보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아주 명백한 북한 김정은의 정치적인 업적으로 선전을 하겠죠. 올해가 그 북한이 2021년에 했던 8차 당대의 5개년 계획이 쭉 있는데요. 올해가 국방과 또
이쪽 경제 5개년의 마지막 해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9차 당대회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대치의 자기의 업적을 선전해야 되는데 방금 우리 대표께서 얘기한 것처럼 59년에 김일성이 딱 한 번 그 막루에 쓴 적, 고전에도 쓴 적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다자간의 막루에는 59년에 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마오쩌둥 왼쪽에 네 번째 섰습니다. 그 훨씬 떨어져서 59년에, 있었다라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김일성 이퀄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거든요. 그런 자기의 할아버지도 이루지 못한 업적을 본인이 바로 옆에 서서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대표께서 얘기한 거 저는 중요한 게 이 앞에 섰던 세계 국가의 특징이 뭐냐? 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조금 발전시켜 보면은 만약에 북한이 핵이 없었다. 그럼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암묵적 묵인이 있었다. 그들 국가 사이에.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또 좀 목적이 좀 있는 걸로 좀 봤었어요. 네. 첫 번째는 올해 10월 10일이 당창건 80주년 행사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년 초에 이제 9차 당대회가 있는데 사실 지금 북한이 쌀 가격이 올라서 좀 민심이 굉장히 흉흉해요. 네.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중국의 좀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대가로 지금 러시아한테 많은 이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게 곧 종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이 종전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러시아보다는 또한 그래도 썩어도 준치가 어떻게 됐든 네. 중국의 지원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김정은이 또 유명한 밀리터리 덕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와서 중국의 최신 무기를 봤거든요. 이걸 보면서 김정은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군사적인 협력 부분도 어느 일정 부분 중국한테 끌어내려고 하는 게 아닐까. 네.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좀 역학관계에 대한 좀 계산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진핑 주석의 입장으로 좀 가서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을 왜 불렀을까요? 초대한데도 조금 맥락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가장 큰 거는 한반도 북한의 영향력은 본인이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겠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끊임없이 김정은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나는 관계가 좋았고 또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게 김정은은 좋아할 거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랑 만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뭐 김정은 입장에서는 저는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네. 근데 그 전에 조건을 건 만남이 분명히 이번엔 이루어질 거고 근데 그런 거에 반해서 시진핑 주석이 보여준 거는 트럼프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봤자 안 돼. 이거는 내가 부르면 와. 라는 걸 너무 명백하게 이번에 완전히 다 보여줬다는 네.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원할 때 만날 원할 수 때 있다.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2017, 18년을 좀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김정은이 2012년에 권력을 갖고 17년까지 시진핑을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그 당시에 북중 관계 되게 안 좋았거든요. 네. 근데 18년에 갑자기 트럼프가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한다니까 바로 시진핑이 김정은을 불러서 베이징에서 회담을 가졌거든요. 그게 삼국의 역동입니다. 네. 미국과 북한, 중국 사이에. 그러니까 이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과 미국 사이에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아니고 좀 내년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에 앞서 중국이 자신의 영향력을 확실히 보여준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약간 큰 틀에서 26개국을 모은 걸 보면 최근에 우리 정부까지도 안미 경중은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그러니까 이게 양쪽에서 균형이 안 되고 역시 미국이 끌어가는 것에 조금 더 비중을 둘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대통령까지 얘기를 하는 네.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시진핑도 자기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북한까지 끌어들였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서서 이제 두 분께서 중요한 포인트로 짚어주신 핵 문제를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북중 정상회담이 있기는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진 않았지만 중국은 교수님 여태까지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얘기해왔던 국가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언급이 없었다라는 점 자체로도 굉장히 많은 해석을 낳는 것 같거든요.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
뭐 사실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은 안 썼고 한반도 비핵화, 네. 북한식으로 하면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런 비핵화라는 표현이 없어진 지 한 2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중국이 한국에 갖고 있는 그 정책, 전략 목표는 한반도의 안정과 더불어서 한반도의 비핵화가 맞아요. 네. 근데 그 표현을 안 쓴 거는 북한이 반발하니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과 중국, 일본 한중일 회담이 있어서 거기서 비핵화 얘기를 나왔더니 바로 북한 매체에서 뭐 중국이란 표현은 안 나왔습니다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서 비핵화라는 소리를 했다라고 바로 비난을 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중국이 공식 입장이거나 비공식 입장이거나 비핵화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근데 말씀드린 원칙은 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뭐 한국 저도 그렇습니다. 물어봅니다. 당신네들 원칙 바뀌었냐? 그랬더니 안 바뀌었다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원칙은 과거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비핵화라는 말만 안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종의 북한을 배려하고 북한 편에 서 있다라는 거죠. 네. 이게 사실상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라고 네. 하더라도요, 대표님, 이거를 하지 마라, 갖고 있지 마라라고 대놓고 언급을 할 수 있는 것과 묵인을 하는 것, 이거는 상당히 좀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걸 보면은 이게 시 주석이 뭐라고 축전을 보냈냐면은 이제 김정은한테 비핵화 문제는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전략적 소통, 협력 강화는 강조했어요. 다른 얘기 안 했단 말이죠. 이건 누가 봐도 이건 의도적인 메시지죠. 의도적인 메시지고, 즉 북핵을 둘러싼 압박 프레임 대신에 이제는 북중 관계 복원에 훨씬 더 비중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크게 제가 봤을 때 세 가지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듯이 북중러의 외연적인 연대의 강화, 이걸 연대 강화, 복원 이런 걸 굉장히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싶었겠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둘째는 작년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안보리 제재에서 이거 여기 연장을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포괄적인 전략과 동반자 관계하면서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러시아가 여기서 이런 상태에서 북한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한반도 비핵화 얘기를 한다. 이거는 사실 자체적으로 외교적 마찰만 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 같아요. 러시아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중국과 북한 간 신뢰 회복의 필요성인데, 이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24년에 한 번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괜히 이런 얘기를 또 꺼내서 민감한 지점을 또 건들 필요 없다. 왜냐하면 네. 분위기 좋잖아요.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분위기거든요. 이런 좋은 분위기에서 이걸 망칠 필요가 없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대외적으로는 북한한테만 그런 얘기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도. 네.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뭐 서로 어떻게 보면 배려를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정책이 바뀌었냐, 여기에 대해선 조금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을 때 과거에 만났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그 핵 동결이 가장 큰 의제이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걸 좀 주장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좀 인정을 해줘야 되나? 라는 고민을 미국 측에서도 할 것 같거든요. 그 북한의 김정은의 기본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는 그냥 만났죠. 뭐 전혀 실무 회담을 하려고 해서 실무를 모여도 오히려 북한 측에서 이거는 뭐 지도자가 결정할 문제다 하고 다 뒤로 밀어서, 그래서 그들 표현하면 이제 순회 회동, 지도자들의 만남을 통해서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아주 명백하게 보여집니다. 대표적인 게 7월 29일 날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냈는데 그 담화 내용을 보면 사실상 조건이 다 나와요. 네. 첫째, 가장 최소 수준으로 연합훈련과 전략자산의 영구 중단해라. 그렇죠. 연합훈련.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가장 핵심인데, 그게 한반도 비핵화가 됐던 북한 비핵화가 됐던 그런 비핵화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핵 군축 협상을 하자. 핵 군축. 예, 핵 군축. 그것도 이전에는 미국과 북한과의 뭐 관계 개선을 통해서, 이게 싱가포르 합의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미국 간의 관계 개선이고 두 번째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정, 남북 관계 개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비핵화였거든요. 근데 북한은 싱가포르의 첫 번째, 두 번째를 더 이상 원치를 않아요. 그냥 미국을 적성국으로 놓고 적성국끼리 이게 핵 전쟁하면 안 되니까 마치 냉전 때 미국과 소련처럼, 그래서 핵을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핵의 일부를 좀 줄이자. 그런 주장을 할 가능성이 큰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이걸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거는 굉장히 어렵다고 또 생각합니다. 네, 그럼 핵 군축이라고 하는 거를 받기가 미국이 어려울 거다라는 말씀이시면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동결이라고 네. 하잖아요. 그걸 처음 시작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동결이라는 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어느 날 북한이 우리 이제 핵을 더 이상 뭐 개발하지 않고 핵물질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아 하고 선언하면 동결이나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동결을 선언한 순간 어떤 시설을 어떻게 진짜 동결을 하는지를 직접 가서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신고와 검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늘 거기서 첨에서 다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결이라는 것 자체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미국과 소련 시절에도 서로 이걸 했었어요. 네. 그 저기 솔트라고 해서 맞나요? 솔트? 네, 맞습니다. 예. 솔트라고 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이걸 번번이 거절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절도 아니고 이미 들어왔던 사찰단을 내쫓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민감하고 힘들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다라는 이런 의미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한테 작용할까 이걸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 가장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그 상식적인 건 일단 현상의 고착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이건 법적이건 인정을 안 하더라도 비핵화 요구가 공동성명에서 사라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핵은 사실상 이 공동성명에서 그 한반도 비핵화가 사라졌다는 건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북한의 핵은 이전까지는 변수였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상수가 되어버립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비대칭 전략을 앞으로 북한은 굉장히 더 심화시킬 거예요. 왜? 이미 핵 무력은 완성되었으니 이것을 어떻게 투발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소형화하고 이걸 어떻게 다양화하고 이걸 어떻게 다양한 플랫폼에 실을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북한은 훨씬 더 많이 할 겁니다. 네. 여기다 돈을 더 많이 투자할 거고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우리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동맹에 관한 재질서가 필요할 정도로 이게 에스컬레이트 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한반도 전체 비핵화가 목적이고 미국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실효성이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 각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국, 러시아, 북한 이렇게 삼각동맹인데 뭐 한국과 미국, 일본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게 다자간이 아니라 각각도 이게 관계가 있거든요. 이 각각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필요하거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새롭고도 복잡한 정치적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이해를 바탕으로 새롭게 외교를 설계해야 되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걸 지금 우리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좀 걱정도 있습니다, 사실. 사실상 그럼 좀 구체적으로 북한이 뭘 요구할 것이고 미국은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살펴보면 핵 군축 협상을 북한이 이제 요구를 하면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요구할 수도 있다. 결국에는 북한은 너희가 맞고 주한미군은 좀 중국까지 커버해라. 뭐 이런 요구까지 할 수 있다라는 압박이 될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는 있거든요,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매우 복잡하게 우리 대표께서 얘기한 것처럼 동맹이 지금 이미 변환, 그냥 단순히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이 바뀜이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근데 큰 틀에서 우리가 가장 고민은 우리는 핵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라 그래도 핵을 비핵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확장 억제라는 핵을 통해서 미국의 모든 가용한 자산, 그건 핵을 포함한 거죠. 그걸 통해서 한국을 방어해주겠다라는 공약이 있었고 이전에 바이든 행정부 때 한국 정부랑 계속해서 그것을 발전시켜서 상당히 제도화를 하고 있고 지금 그 과정을 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사실 이 대표 말이 맞는 게 미국에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북한이 핵을 포기를 못하고 여러 번 30년을 경험했는데 그 결국은 뭐 신고해서 검증까지도 못 넘어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속마음으로 뭘 갖고 있냐면 속마음도 아니죠. 거의 이렇게 보여주는 게 그냥 군사적으로 억제를 하겠다. 이제 그 의미는 지난 1월 27일이죠. 트럼프가 되자마자 이것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미국의 핵을 현대화하는 작업을 일기에 의해서 계속하는 거고 뭐 우리 대표께서 제일 잘 아시는 전문가시니까 그렇고 또 하나는 미사일 방어 체계 그것도 동시에 발전시킨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 본토의 방어 능력을 강화시키는데요. 그 대상이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는 전략을 바꿔서 훨씬 더 공세적인 그전에는 최소 억제만 했는데 공격적인 핵 전략을 갖게 해서 핵 능력을 대폭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이 그런 중국을 상대로 그런 그들의 능력을 억제한다면 북한에 대한 억제 능력은 훨씬 강해지는. 그러니까 미국의 속내는 그런 거고요. 근데 네. 그럼에도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북한의 핵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대놓고. 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1968년에 비확산 체제로 5개 국가만 핵을 인정받는 독점권이 있잖아요. 그걸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갖고 가긴 하는데 과연 협상을 통해서 미국과 북한이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건 네. 좀 완전히 어렵다.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한테 하나 질문해도 될까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네. 이 국제 외교 무대에서 특히 사실 침묵은 이게 인정이나 묵인으로 좀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런 면이 있죠.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중국이 비핵화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게 일정 시간 지나면 그게 굳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은 오히려 비핵화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도 그 문제가 간단치 않아요. 만약 중국이 정말 북한의 핵을 인정하게, 그러니까 그게 사실상 인정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디팩터형으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우선적으로 한국의 핵무장론이 다시 불같이 일어날 거고 그래서 만약 그 뚝이 무너지면 중국에게는 정말 악몽 같은 대만의 핵무장이 연결되죠. 일본의 핵무장까지도 연결될 수 있고 그러니까 중국도 사실 북한의 핵을 갖고 있는 걸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해요. 네, 실제로는 그렇지만 대놓고 인정할 수는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죄송합니다. 제가 정리를 하자면 묵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다. 왜냐하면 중국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북한이 반발을 네. 하니까 그냥 비핵화라는 얘기는 빠지지 않고 네. 떼놓고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속내로는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게 불편하죠. 당연히 중국. 네. 그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트럼프 2기가 집권을 하면서 행정명령으로 내린 게 미국의 핵 현대화를 하자 그리고 미사일 방어책을 좀 강화하자 이런 것들을 내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마치 그 창이 반응을 하듯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전승절 끝나고 나서 9월 9일이었죠. 좀 나 이거 기세등등하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게 있어요. 신형 ICBM에 탑재될 어려워요. 탄소 섬유 네, 고체 엔진 시험 네. 이런 거 참관했다라고 네. 하는데 일단 탄소 섬유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고체 엔진하고 뭐가 다른지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고체 엔진하고 탄소 섬유하고 엮으시면 안 되고요. 이거 따로 분리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고체 엔진부터 말씀드릴게요. 보통 이제 커다란 이제 로켓을 ICBM 같은 거 엄청나게 커다란 이제 발사체를 발사하려면 연료를 주입해야 되는데 네. 북한은 그동안 기술이 좀 많이 발전이 못 돼서 이걸 액체 연료를 상당히 많이 썼었어요. 근데 이 액체 연료는 항상 로켓에 넣어놓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독성이 강해서 부식이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딴 데 보관했다가 발사하기 전에 주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네.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런데 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 연료를 주입하다 보면 인공위성에 걸려요. 기동성이 떨어지는 예, 거네요.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요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연료가 고체화되면 갖고 있다가 카트리지 같이 탁 넣어서 바로 발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응성이 훨씬 빠르죠. 네. 이렇게 되면 포착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걸 지금 완성했다고 하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탄소 섬유 복합제를 썼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이미 북한은 미국까지 닿을 수 있는 ICBM을 개발했다고 성공을 선언했어요. 그런데 이게 탄소 섬유를 했다는 건 뭐냐면 앞으로 사거리를 더 확대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북한이 발사하는 ICBM의 탄두의 생존성, 그다음에 다탄두와 그다음에 요격 회피력을 높이겠다는 얘기예요.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탄소 섬유는 아주 굉장히 단단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주 단단한 섬유예요. 단단한 플라스틱 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이게 강도는 금속만큼 단단한데 무게는 훨씬 가벼워요. 즉 탄두 여러 개를 넣어서 탄두가 떨어질 때 탁 퍼져요. 기존보다 더 많이 실을 수 그렇죠. 있다는 얘기. 여러 개가 탄두가 탁 퍼지면 요격하는 입장에서 환장하는 거죠. 갑자기 탄두가 하나만 요격하면 되는데 이게 5개, 4개로 퍼지게 되면 요격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재진입 기동 기술이라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전엔 탄두가 이렇게 오다가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면 되는데 이제는 오다가 회피 기동을 한번 합니다. 그럼 이 회피 기동을 할 수 있는 장치 여러 가지를 하면 탄두가 무거워지겠죠. 그런데 탄소 섬유를 사용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가벼워지니까. 자체는 가벼워지니까 네. 더 무거운 탄두, 여러 가지 회피 기동을 할 수 있는 탄두를 실어 보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예요? 탄두의 생존성이 올라갑니다. 요격을 회피하게 되니까. 네. 그러면서 또 이제 고체 엔진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북한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들의 개발한 엔진이 1960kN의 추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이해가 안 가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미국제 ICBM이 있습니다. 미니트맨 3라고. 네. 미국이 가지고 있는 ICBM의 추력이 1330kN이에요. 이거보다 거의 50% 강화된 추력을 가지는 엔진을 우리는 개발에 성공했다라고 지금 선언해 버린 거죠. 물론 이걸 다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재진입 기술이 아직 완성되는지도 네. 알 수 없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죠. 북한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런 재진입 기술과 그 탄도미사일 발사 역량을 고도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탄소 복합체가 이렇게 해서 이게 가벼워지잖아요. 발사체가 가벼워지면 이거를 소형화한 다음에 이걸 더 멀리 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뭐냐? 지금 북한이 가장 고민이 뭐냐면 발사체를 얼마나 다양화시킬 수 있는 거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북한의 킬체인이 있잖아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조짐이 보면 우리가 먼저 타격한다. 이게 있는데 네. 그렇다면 기존에 뭐 열차에서 쏘던가 아니면 뭐 발사 차량에서 쏘던가 아니면 사일로에서 쏘던가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럼 이걸 어디다 넣어야겠어요? 잠수함에. 네, 바닷속에. 그다음에 심지어 저수지까지 넣어놨잖아요. 이렇게 발사체를 소형화하고 다양화할 수 있거든요. 즉 이런 북한의 미국에 대한 타격 전략, 타격 능력을 고도화시키는 게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그리고 눈에 보일 만큼 기술의 발전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고민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화성 20형이라고 하는 거죠. 이 네. 지금 탄소 19형까지는 금속이었어요. 네, 근데 20형에서 가서는 이제 탄소 복합제로 우리가 네. 했다. 그리고 이 탄소 복합이 또 골치 아픈 게 열에도 강합니다. 오히려 금속보다 일정 부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항상 목말라하는 재진입 기술에서도 상당한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교수님 참 이게 어렵다 싶은 게요. 과거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게 ICBM이냐 아니냐 이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크게 보도가 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ICBM이 무엇이냐까지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좀 위협적인 시대가 됐단 말이죠. 그럼 김정은은 이번 그 전승절 참석과 그리고 이 ICBM을 가지고 결국엔 협상장으로 나올 것인데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뭐 미국한테 명확한 메시지를 지금 계속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되는 게